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천 논현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논현동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천 남동구의 조용한 주택가죠. 옛날 논현 마을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지만 아직도 골목골목 옛 주택들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35살의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남편인 김민준 씨와 그리고 올해 33살 된 그의 아내 박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준 씨의 어머니의 이름은 이금순 여사입니다. 올해 68살입니다. 자, 과연 이 부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시니어 황금 사연 채널의 첫 번째 사연. 오늘의 이야기는 2024년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결혼 8년차 부부입니다. 슬아에 6살 된 딸 하나를 두고 있죠. 민준이는 논현동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결혼 전까지 간호사로 일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경력이 단절되었습니다. 민준이네 가족은 논현동에 위치한 주공아파트 단지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죠. 그리고 민준이 어머님은 인천에서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송도에 위치한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민준이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죠. 투병 2년에 그 2년 동안 수진이가 간호사 경력을 살려 헌신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매일매일 논현동에서 인하대학교 병원을 왕복해가며 약 챙겨가며 식사 준비까지 정말 친딸보다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민준이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성준, 올해 나이 40살. 서울 강남에서 처와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죠. 성준형의 처는 수진 씨에게는 형님이 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서울의 한 유명 대학교 교수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주 넉넉한 편이죠. 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랬습니다. 성준 형님은 이틀만 머물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형님이 강의가 있어서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민준이가 잘 챙길 거라고 했죠. 아마 그때부터였을까요? 금순 여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말입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수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반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렸죠. 어느 날 수진이가 시어머니 집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우연히 통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남편의 형인 성준 씨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올랐냐면서 우리 큰아들 아주 똑똑하다고 칭찬하시더군요. 그때 사길 잘했다면서요. 성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35억은 되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수지 씨는 그들의 말에 잠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머니 아파트 살 때 도와주셨다고 민준이한테 들은 적이 없는데 그날 저녁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형님 아파트 살 때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어? 민준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산 정리할 때 형님이 먼저 받았다고 그랬었지 아마. 강남 아파트 살 돈 급하다고 해서. 얼마나 받았냐고 수진씨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아마 3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진이는 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3억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합치면 전세 걱정 없이 우리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럼 우리는 뭘 받았냐고 물었더니 민준이는 나중에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쓰셔야 한다면서 그 말을 듣고서 수진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금순 여사가 무릎이 안 좋다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내일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예약을 했다면서요. 시간은 오전 10시로 예약을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수진이는 6살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대기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물리치료까지 받고 집에 돌아오니 벌써 오후 3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수진 씨가 더 짜증이 나는 것은 이 짓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형님네도 한 번씩 모시고 오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하지만 금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진애가 어떻게 오냐? 강남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그리고 큰애기가 바빠요 좀. 대학 교수가 얼마나 바쁜지도 아니? 수진이는 그저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수진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어떤 주는 5번도 갔습니다. 정형외과에 내과에 한의원까지 다니면서 어떨 때는 침을 맞느라 꽤 오랜 시간을 소요하기도 했죠. 민준이가 미안해했습니다. 자기가 시간 내서 모시고 갈 거라고 했지만 수진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회사 다녀야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솔직히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헬스장도 끊고 그저 시어머니와 가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을 흘러 그 다음에 봄이 왔습니다. 3.1절 날이었죠 아마. 금순 여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죠.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저혈압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엔 위험해 보인다고 가족분들 중 누군가 돌봐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금순 여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유 이제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은데 너네 집에서 머물면 안 되겠니? 민준이는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집이 좀 좁긴 하지만요. 금순 여사는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며 수진이가 고생 좀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니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 그 귀한 지 아들네 놔두고 왜 나만 부려먹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날 성주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씨가 받았죠. 제도씨 오랜만이네요. 고생 많으시죠? 엄마 모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마 모시면 좋겠는데 집에 애들도 있고 와이프가 강의 일정 때문에 바빠서 잘못 챙겨드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민준이가 엄마 잘 모셔달라고도 했죠. 자기는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요. 수진이는 그저 네 아주버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경제적 지원. 그 뒤로 성주정님 내에서 온 건 명절 때 50만원짜리 상품권이 전부였습니다. 미니씨는 슬슬 불만이 더 쌓여만 갔습니다. 정말 이럴 땐 이혼이라는 단어를 본인도 모르게 생각하며 상상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그래도 착한 남편 생각에 그저 생각만으로 머물렀을 뿐 뭐 내가 희생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본인을 더 채찍질할 뿐이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민준네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30평 주공 아파트에 민준이 부부와 6살 딸 그리고 시어머니 방 3개였지만 아이 방 하나 빼면 방은 2개뿐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실 한쪽을 어머니 공간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처음 온 날 금순 여사의 말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아니 이거 오긴 왔다만 이거 궁궐 같은 50평 새 아파트에서 호수 조망권 보면 살았는데 이 오래된 주공 아파트에서 내가 잘 적응이나 할는지 모르겠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수진이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면 금순 여사가 죽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와 딸은 밥을 먹고 시어머니는 죽을 드셨습니다. 매일 2가지를 준비해야 했죠. 오전 9시 어린이집 등원 후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병원에 가서 같이 진료보고 약 타고
그리고 침 맞고 물리치료하고 그리고 장 보고 집에 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수진이는 점점 자기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취소하고 다니던 헬스장도 못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죠. 그저 시어머니와 가족을 돌보는 데만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던 4월 5일 오랜만에 식목일이라 병원도 안 간 날이라 그런지 긴장이 풀렸던 건지 아니면 너무 무리를 했던 건지 수진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들어 누웠습니다. 금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냐고요. 수진이는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민준이가 들어오면 시켜 먹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긴 아픈 것 같은데 자기는 배달 음식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속이 안 좋아서 그런다면서요. 죽이라도 좀 끓일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힘든 몸을 일으켜 죽을 끓였습니다. 그렇게 7월 초가 되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갑자기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다면서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시다고 했지만 금순 여사는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는 날 이금순 여사의 전담 변호사인 서초동 이승 변호사 사무실에서 성준 씨와 민준 씨 그리고 금순 여사가 모였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집에서 딸을 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수진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셨는데 송도집 포함해서 남은 재산 중 90%를 형한테 주신다네. 그리고 민준 씨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어이가 없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90%나 형님한테 준다고요? 수진 씨 입에서 오랜만에 오빠라는 호칭이 나왔습니다. 오빠,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부터 어머님 병수발까지 지금까지 내가 다 했잖아요. 막말로 형님이랑 형님네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민준이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형님이 장남이고 큰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맞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무래도 형이랑 형수님이 경제적으로 더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셨다면서 효도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도동 아파트가 시세로 15억 원 좋게 되는 집입니다. 거기에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예금조차도 아무리 못해도 7억에서 8억은 될 겁니다. 그 모든 게 형님한테 간다고 생각하니 수지 씨는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지난 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시아버지 투병 2년에 그리고 시어머니 3년 간병에 자기 인생이 여기에 다 쏟아져 부어졌는데 재단을 겨우 10%만 받는다는 게 상대적으로 너무 허탈한 나머지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금순 여사가 오늘 병원 가야 한다며 10시에 예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금순 여사가 옆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둘째 며느리가 잘 챙겨줘서 좋다며 친딸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옆 환자가 부럽다며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잘 안 모시려고 하던데 부럽다고 말을 하더군요. 금순 여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둘째 며느리는 착하다고. 우리 큰아들은 서울 강남에 사는데 바빠서 자주 못 온다면서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고 며느리가 유명 대학교 교수라면서 나중에 재산을 다 큰아들한테 물려줄까고 했습니다. 옆 환자가 물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둘째 며느리는요? 금순 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는 것만으로도 복받은 거라면서 그래도 큰 아들보다는 못하지만은 재산 중 일부는 둘째 아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는 무려 간병이라는 말인가, 복받은 게 뭐란 말인가. 집에 돌아서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요. 수진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힘들다고. 매일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내 인생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재산이 거의 큰 형님 댁에 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성격 알지 않냐면서 자기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냐고. 당신 어머니한테 한마디라도 했냐고. 어머니 이건 불공평한 것 같다고 얘기라도 해봤냐고.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못했다고. 어머니가 워낙 큰 형님만 생각하시니 자기도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냐고. 나는 무로 간병인이냐고. 효도의 대가를 바르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느냐고. 난 오빠 아내이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도 소중한 딸이고 저 또한 귀하게 큰 사람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2년 동안 간병했어. 그때도 큰 형님네는 한 달에 한 번도 오기도 힘들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도 나만 희생하고 있어. 재산은 전부 큰 형님한테? 그럼 병수발도 큰 형님한테 받으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수진이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다음날 아침 금순 여사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오늘 병원에 가야 된다면서요. 하지만 그날 아침 수진이는 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은 자기가 못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수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자기 일정이 있어서 그렇다고요. 금순 여사가 캐물었습니다. 무슨 일정이냐고. 요즘 어디 다니는 것도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정이라고요. 수진이는 그날 혼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몇 달 만에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껏 이렇게 살았지?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못 가셨다면서 왜 안 모셔다 드렸냐고 그랬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했잖아, 내 일정이 있다고. 민준이가 무슨 일정이냐고 다그쳤습니다. 수진이는 짧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 민준이는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민준이와 금순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면서 말이죠. 금순 여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병원 모시는 거 저는 못 해드릴 것 같아요. 금순 여사가 놀라서 뭐냐고 되물었고 민준이도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갑자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한계라고. 매일 병원 모시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제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지 않냐고.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고. 자기도 사람이고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냐고 따져댔습니다. 수진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잘못하신 건 어머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저 간병인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금순 여사가 되물었습니다. 간병인?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수진이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성준 형님 댁에 주시면서 병수반은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이게 공평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순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은 재산이고 효도는 효도라고, 효도의 대가를 바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럼 효도도 큰 아들과 큰 며느리한테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큰 형님한테 가서 모시라고 말씀하라고요. 금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산 다 물려받을 큰 형님 댁에 가서 병수발도 받으시고 간병도 받으시라고. 자기는 이제 못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말 좀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 2년 동안 간병했다고. 그때도 큰 형님은 뭐 했냐면서 한 달에 한 번 오지도 않았다면서, 그리고 돈을 떠나서 재산 정리할 때도 2억을 먼저 받아갔고 지금도 강남에서 편하게 살면서 자기네는 전세살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성준이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빌려준 거라고. 수진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2억 주신 큰 형님 댁에 가서 병수발 받으시라고. 저는 이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정말로 시어머니 간병을 중단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민준이와 딸 것만 준비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자기 건 왜 없냐고 물었지만 수진이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차려 드시라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지금 진짜로 이럴 거냐고 따졌지만 수진이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병원 예약일이 되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병원을 가야 한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민준 씨한테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큰 형님한테 오시라고 하시면 되겠다고 또 말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회사 가야 되고 성준이는 서울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요. 수진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문제라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금순 여사는 화가 머리까지 났지만 수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민준이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님을 병원에 모셔갔습니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금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말이죠.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지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금순 여사가 뭐라고 되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형님이 돈만 받았지 하신 게 뭐가 있냐고. 금순 여사가 변명했습니다. 성준이는 바쁘다면서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도 바쁘다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어머님 모시고 다 했다고. 근데 어머니는 큰 형님한테 돈은 다 주시면서 간병일은 수진이한테 다 맡기지 않았냐고. 금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너도 이제는 네 와이프 편드는 거냐고. 민주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라고. 결국 금순 여사가 성준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며느리가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면서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면서요. 금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도 안 데려다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를 완전하게 내팽개쳤다고요.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언장 쓰실 때 재산 다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재유씨도 알고 있어요? 금순 여사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준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재유씨도 화가 나죠, 엄마. 재산은 저한테 다 주시면서 병수발은 재유씨한테 다 맡기시면 당연히 화나죠. 금순 여사가 그래도 효도는 대가 없이 하는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준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바빠요. 솔직히 엄마 모시고 살 수 없어요. 집사람도 좀 그렇고 애들도 있고 저희 집 사정이 좀 그러니까 저희 집은 조금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순 여사가 물었습니다. 너도 엄마 지금 팽개치는 거냐고. 성준이가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는 민주인의 집에 계시라고 자기가 용돈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용돈? 너 재산 다 받을 거면서 겨우 나한테 용돈 주라고? 성준이는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순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큰아들도 자기를 모실 생각이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시어머니 간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휴가를 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지만 슬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금순 여사가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성준이 집으로 그냥 갈까? 민준이가 큰 형이 와도 된대요? 라고 물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수진이랑 계속 부딪힐 것 같고 성준이가 자기를 모셔야 하는 건 아니겠냐고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큰형한테 한번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성준이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성준이네 집에 다시 가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성준이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안 된다면서 방도 없고 애들 학원 스케줄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순 여사가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성준이는 안 된다고 선을 딱 잘라 그었습니다. 엄마 재산은 다 받아갈 놈이 자기를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금순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금순 여사가 수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진아 라고 불렀습니다. 수진 씨가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사과라는 것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금순 여사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수진이한테 너무했다고, 수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자기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고 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송도동 집도 반반씩, 예금도 반반씩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금순 여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자기가 혼자 다니던지 아니면 민준이가 시간 날 때만 부탁하겠다고, 수진이한테는 더 이상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도 그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한 것 같다면서. 그러자 금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수진이의 너의 행동이 맞다고, 자기한테 현실을 알려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금순 여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가능하면 혼자 택시를 타고 다녔고 민준이가 쉬는 날에만 부탁했습니다. 식사도 가능하면 스스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한테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한 달 후 금순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 수진 씨도 함께 갔습니다. 금순 여사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한다고 성도동 집과 예금, 모든 재산을 민준이와 성준이 반반씩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성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 다시 썼냐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금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큰아들이라고 더 받을 이유는 없다고요. 성준이가 따졌습니다. 금순 여사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성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재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서 말이죠. 금순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아니라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라고. 너네한테 다 재산 줬으면 큰애기한테 병수발을 받아야 되는데 너나 큰애기는 엄마를 모실 생각이 없지 않냐고 했습니다. 성준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금순 여사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자기를 모시고 있다면서 그러면 당연히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금순 여사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면서. 수진이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금순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너가 심하게 말해줘서 오히려 더 좋았다고. 자기도 이제 큰아들만 바라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금순 여사는 송도동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주말마다 어머니 댁을 방문했고 수진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반찬을 해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병원을 모시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금순 여자가 이제는 택시나 실버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만 민준 씨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느 주말 수진이가 반찬을 들고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금순 여자가 고맙다며 수진이가 만들어준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먹으려면 좀 더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에 더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요. 금순 여자가 수진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둘째 며느리 너가 있어서 내가 이제 사는 것 같다고. 수진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 어린 감사의 웃음이었습니다. 성준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송도동에 내려왔습니다. 전보다 조금 더 자주 왔습니다. 어느 날 성준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도 수진이도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금순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민준이랑 수진이가 너무 잘 챙겨준다고 말했습니다. 성준이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고마워요. 제가 못하는 걸 재수 씨가 다 해주시니까 솔직히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 며느리니까요. 성준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더 자주 오겠다면서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금순 여사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병수발도 져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행동했는지 인정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옳은 말을 했죠. 어머님한테도 큰 형인 성준 씨한테도요. 그리고 성준 씨는 글쎄요, 조금 반성을 했을까요? 적어도 예전보다는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재산은 큰아들에게, 병수발은 둘째 며느리에게,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일까요? 효도에는 대가가 없어야 한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사랑과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강요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효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받고 며느리는 간병을 떠맡는 그런, 며느리가 그걸 거부하면 불효자식 취급받는 이 현실. 하지만 수진이처럼 용기를 내서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불공평하다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그리고 금순 여자처럼 깨닫는 분들도 계십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논현동, 그 조용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단 논현동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황금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